여러분, 혹시 그 건물주한테 갑자기 월세 막 올린다는 문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갑자기 우리 팀이 공중분해이 됐다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딱 등을 돌렸다거나요? 와, 진짜 그런 순간 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부분은 일단 멍해지거든요. 막 억울하고 무섭고 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규모만 달랐을 뿐이죠. 맞아요. 건물주가 무려 로마 제국이었고요. 쫓겨난 공간이 원룸이 아니라 왕궁이었고 그 월세 문자 대신에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람. 네, 클레오파트라 7세.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대상입니다. 흔히들 요부라고 막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쭉 파헤쳐 볼 텐데요. 이분은 벼랑 끝에서 끝까지 생존 게임을 벌인 엄청난 전략가였습니다. 사실 그 요부라는 프레임부터가 철저하게 계산된 로마의 프로파간다였거든요. 화려한 화장 뒤에 숨은 매혹적인 여인이 아니라 최악의 패를 들고 냉혹하게 판을 짰던 지정학적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오늘 제대로 해체해 볼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가가 대체 어떤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잖아요. 네, 알리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이집트를 차지하면서 세운 그리스계 왕가죠. 겉보기에는 뭔가 되게 화려한 온실 같은데 제가 자료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 집안이 무슨 명절 때 친척들끼리 칼 들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진짜로 죽입니다. 맞아요. 친언니, 남동생, 여동생 전부 다 가족의 손에 죽거나 가족의 뒤에서 사주에서 처형됐습니다. 와, 상상이 안 갑니다. 특히 그 아버지 일화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폭동 때문에 쫓겨났다가 로마 군대를 용병처럼 빌려서 간신히 돌아오잖아요. 네, 이집트로 복귀했죠. 근데 왕궁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친딸을 처형한 거였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친언니요.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그걸 어릴 때 바로 눈앞에서 본 겁니다. 내일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피비림 내는 도살장 같은 곳에서 자란 거죠. 게다가 아까 로마 군대를 빌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가로 이집트가 당시 돈으로 1750만 드라크마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 1년 예선하고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세사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거잖아요. 밖에서는 로마가 빚거푸라고 문 걷어차고 안에서는 가족끼리 독타서 먹이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무력도 없는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방에서 울고 있거나 도망갈 텐데 그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지성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아, 당시 인류 지식의 총집합이라는 그곳이요? 맞습니다. 거기서 역사, 경제, 외교 메커니즘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자신을 무기화한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와, 국외국어요. 왕실 연회 열릴 때마다 구석에 앉아서 각국 사절들 말하는 걸 귀로 다 외웠다면서요? 파르티아 대사 억양, 에티오피아 족장 성조, 뭐 히브리 사제 단어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3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는데 그 300년 내내 이집트 토착어를 배운 왕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트라만 그 언어의 장벽을 부수고 국외국어를 마스터한 겁니다. 야, 이거 들으면 막 와, 이 사람은 타고난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그쵸? 이거 딱 그거예요. 헬스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엔 다 힘든데 진짜 막 의사한테 너 살 안 빼면 6개월 뒤에 큰일 난다 이렇게 절박한 사형 선고받고 뛰는 사람이랑 그냥 여름 휴가 준비하는 사람 완전 다르거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절박함은 철저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통역사를 끼는 순간 상대방 호흡이나 미세한 뉘앙스를 다 놓치고 이미 협상의 주도권 절반은 넘겨주고 시작한다. 이걸 뼛속 깊이 안 거죠. 맞아요. 정보의 통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빨 꽉 깨물고 언어라는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18살에 즉위했는데 불과 3년 만에 21살에 쫓겨납니다. 그 남동생 측근들의 쿠데타에 밀려나서 사막으로 가버리죠. 여기서 상황을 냉철하게 보셔야 하는 게 당시 남동생 진영에는 로아가 남겨둔 2만 명의 정교군단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였죠. 맞아요. 정면 승부로 붙으면 이건 100% 그냥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지도를 다시 펼칩니다. 지금 이 판을 뒤집을 변수가 이집트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한 거죠. 와, 거기서 율리스 카이사르를 딱 찾아낸 거잖아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 네,
문제는 남동생의 경호원들이 사방을 다 막고 있어서 카이사르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게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는데 카펫자루, 그 침구 자루에 자기 몸을 억지고 구겨놓고 시종한테 시키잖아요. 이거 카이사르 방에 배달해라. 일종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루에서 그녀가 튀어나왔다는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그 로맨스적인 장면이 아니고요. 네. 많은 예술 작품에서 젊은 여왕이 로마 장군을 유혹하는 걸로 묘사하지만 이건 철저한 거시 경제적 거래였습니다. 내가 뭘 줄 수 있고 저쪽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래. 카이사르는 내전을 치르느라 이집트에 막대한 돈과 식량이 절실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되찾아줄 로마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산책하다 우연히 눈 맞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 곳간 열어줄 테니까 너는 군대로 내 반대파 쓸어버려라. 완벽한 비즈니스네요.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카이사르 온이라는 아들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카이사르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선을 딱 그은 거군요. 네, 이해관계라는 한계선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당시 지중해 다 씹어먹던 그 로마를 싸워야 할 적으로 본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방패로 썼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는 싸움은 피하고 상대를 이용해라. 그런데 그 완벽했던 방패가 기원전 44년에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납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브루투스 일당한테 암살당하잖아요. 네, 설상가상으로 이집트 함대가 카이사르 암살자 진영에 강제로 포획당합니다. 졸지에 은인을 배신하고 암살자들을 도운 꼴이 된 거죠. 이거 비유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제가 편의점 사장인데 저랑 친하던 건물주가 갑자기 죽고 새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새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제가 새 건물주의 원수랑 같이 밥 먹었다고 소문이 난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럴 땐 가게 문 닫고 일단 숨거든요. 상황 파악될 때까지. 하지만 그녀는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정보방을 돌려서 새로운 동방의 실력자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걸 파악했죠. 그리고 숨죽여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움직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속주의 여왕 신문하겠다며 막 고압적으로 소환 명령 내리잖아요.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한 호출이었죠. 근데 클레오파트라 등장신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가는 게 아니라 은으로 노를 젓고 거대한 황금배를 타고 옵니다. 완전 여신 아프로디테 복장을 하고. 피해자로 불려간 게 아니라 축복을 내리러 온 신처럼 등장한 겁니다. 기선제압 미쳤습니다. 협상 테이블 앉기 전에 벌써 그 압도적인 비주얼로 프레임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집트 자금이 필요했던 안토니우스와 영토 회복이 필요했던 그녀의 이해관계가 다시 한번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토니우스가 치명적인 선을 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판이 꼬이기 시작하죠. 전략적 파트너로 남았어야 할 관계에 감정이 깊게 개입해버렸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있는 자기 아내, 즉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이혼을 감행합니다. 심지어 유언장에다가 나는 죽으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에 묻히겠다고 썼잖아요. 로마 최고 사령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성적이어야 할 전략의 판이 감정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철저하게 계약서 쓰고 시작한 거래였는데 막상 정이 들면 판단 흐려지잖아요. 저 사장님 참 좋은 사람이니까 서류 대충 넘어가자 이러다가 뒤통수 세게 맞거든요.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완패하고 안토니우스는 자살하죠. 그녀는 다시 완벽하게 혼자가 됩니다. 다 잃었네요. 군대도 파트너도.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순순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 제안의 의미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항복하면 로마의 개선식에 끌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수십만 군중의 조롱을 받는 전리품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여왕으로, 여신으로 평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는데 철창숙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다. 네, 스스로 맹독을 품은 독사를 집어듭니다. 나는 결코 네 개선식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거 현실 도피로 자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모든 걸 뺏긴 상황에서도 내 생명과 운명의 스위치만큼은 남한테 넘겨주지 않겠다는 치열한 통제권의 행사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큼은 내가 결정한 거죠. 그녀 스스로 게임은 끝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지독한 부메랑이자 아이러니가 하나 남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죠? 그녀가 이집트를 지키려고 낳았던 카이사르의 아들 카리사리온 말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부터 찾아냅니다. 아, 그 아이가 오히려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된 거군요. 세상에 2명의 카이사르는 너무 많다. 이 한마디 명분으로 아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남긴 막대한 이집트의 부를 싹쓸이해서 로마로 가져가죠. 와, 그 이집트 돈이 다 로마로 들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 자본금으로 옥타비아누스는 군대를 장악하고 원로원을 짓밟아 버립니다. 결국 그녀의 완벽했던 전략과 저항이 역설적으로 이집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탄생시키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진짜 뼈아픈 역설이네요. 살아남으려고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만든 선택들이 결국 내 목을 조르게 되는 경우 우리도 막 일상에서 겪잖아요.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남들 쉴 때 야근 밥 먹듯 했는데 나중에는 그 당연해진 야근이 내 숨통 옥죄는 약점이 되는 것처럼요. 예, 참으로 씁쓸한 인간사의 단면이죠. 역사는 그녀가 정말 대제국을 꿈꿨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남아서 사랑받고 싶었는지 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파산하고 가족끼리 죽이는 그 쓰레기 같은 패를 주고서도 한 번도 이 판을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의 진정한 분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딜러가 나한테 왜 이런 패를 줬냐고 원망할 시간에 지금 내 손에 들린 걸로 당장 던질 다음 수가 뭔지 그거 하나만 고민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는 어떤 패가 들려 있으십니까? 오늘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거대한 제국에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필사적인 저항과 그녀가 남긴 유산이 새로운 로마 대국 시대를 여는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어주었죠.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시스템 변화는 위대한 설계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누군가의 가장 절박했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